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을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또 기조 연설 이후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 또 관련해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두 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순서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와 이주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저도 그렇고 오전부터 계속해서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CES 기조연설을 보면서 참 정신없는 오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린 만큼 관심이 모아지는 이슈였는데요. 일단 먼저 김민수 대표님, 지포스 RTX 신제품 공개와 함께 신규 블랙웰 기반 플랫폼에 HBM 576개가 탑재된다고 밝히는 등 여러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기조 연설 이후에는 반도체 종목들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국내 반도체주들의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실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코리아 패싱입니다. 네, 관련돼서 혹시나 기대했던 내용들이 엔비디아 쪽에서 생각보다 좀 모멘텀이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말씀하셨던 이제 RTX 50 시리즈, 그러니까 즉 게임을 조금 하셨다고 하시게 되면 다 아실 겁니다. 이 그래픽 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예, 그 중에서 그래픽 카드 다음 쪽에 지포스 RTX 40 시리즈 대비해서 50 시리즈를 이제 보여줬는데 성능은 조금 더 개선됐는데 가격은 3분의 1입니다. 그만큼 성능 대비해서 가격을 가성비를 확 높였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봉사 정신이 추철한 우리 게이머 입장 쪽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가격은 떨어뜨리는데 근데 거기서 들어가는 이제 DDR7이죠, 이번엔요. 그러니까 GDDR7. 그래서 그래픽 전용 DDR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를 쓰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쪽에서 납품을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것마저도 끈이 떨어졌네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삼성전자가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들도 조금 좀 아쉽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성비 높게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약간 좀 가격을 확보하는 능력을 좀 더 챙겨주지 않았나라는 쪽인데 그냥 미국 쪽 라인들을 더 활용했다라는 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다 보니까 속상하긴 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어제까지 강했던 반도체 쪽에서의 모멘텀들이 약간 좀 약화되는 흐름들인데 일단 한국 증시는 3일 이상 강하게 되면은 조금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차익 매물 나오는 과정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이제 내일이죠. 8일이니까 수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오는 부분들까지 고려한다고 하게 되면 약간 경계감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포스 RTX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말고 마이크론의 GPU를 탑재한다는 소식에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약보합권으로 지금 음봉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젠슨왕 CEO가 개인용 AI 슈퍼컴 칩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B2C AI 시장도 선점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주연 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 어떤 영향을 좀 받을까요? 기존에 이번 CES에서 좀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로봇도 있었는데, 앞서서 말씀해주신 AI PC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도 좀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관련한 내용을 발표를 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개인용 AI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000라고 합니다. 내년 뭐 5월 달쯤에 뭐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연도 5월 중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블랙웰 GB110 칩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가장 작은 좀 블랙웰을 활용을 해서 작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전에 뭐 AI PC 쪽으로 좀 진출을 할 것인가에 관심도가 높았던 것도 결국에는 SK하이닉스의 HBM이 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AI PC 쪽으로 또 추가적인 어떤 고객 어떤 좀 파이프라인이 아니죠. 더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한테는 당연히 좀 호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BM이나 또 AI 반도체 쪽으로는 긍정적인 내용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이건 마이크론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고요. 관련한 내용들은 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GDDR7이라던가 기존에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도 지금은 좀 뺏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상방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기대감은 계속해서 SK하이닉스, HBM에 대한
대한 어떤 선점을 하고 있는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지금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1%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더 계속해서 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SK하이닉스, HBM 쪽 관련주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조연설에서 젠슨황 CEO가 AI 기술 발전 단계는 궁극적으로 물리적 AI, 그러니까 이 물리적 AI는요, 자율주행 자동차와 범용 로봇, 거기에서도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또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로봇주 내에서는 TPC가 지금 시세가 붙으면서 급등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쪽으로도 지금 시세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솔직히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테마로만요. 네, 일단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직접적으로 대상을 거론한 쪽이 토요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타와의 한국과의 관계는 전혀 뭘 연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가장 큰 그림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어가는 흐름들 쪽에서 지금까지는 생성형 AI 쪽에서 가장 주력적으로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개념이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AI가 모든 또 앱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면서 인간에 대해서 가장 또 어떤 좀 더 노동력을 좀 줄이고 또 이제 손가락 운동도 좀 줄이게 하는 이런 과정 쪽에서 AI 에이전트를 또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하게 되면 다음 모델로 이번에 강조를 했던 게 피지컬 AI죠. 그만큼 맞아요. AI 활용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하드웨어 쪽에서 움직임을 또 이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하나의 과정들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엔비디아의 기존에 얘기했던 이제 옴니버스 관련된 쪽의 내용들, 그러니까 즉 로보틱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나왔던 어떤 우리의 백그라운드들 그리고 또 협력사들과 관련된 옴니버스를 하나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코스모스 월드라고 하는 좀 어렵죠. 예, 코스모스 쪽을 또 이번에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피지컬 AI를 같이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과 파트너들이 같이 연결돼서 앞으로 우리 이런 쪽으로 맞춰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자율주행, 특히 모빌리티 개념과 함께 연결된 자율주행과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AI가 탑재돼서 활동력을 보여줄 수 있는 로봇까지 어떤 빅 픽처를 좀 그려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주를 찾으라. 죄송하지만 한국 쪽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 보니까 또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의 종목들도 S넷이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게 직접적인 연관은 별로 없다는 쪽에서 시장이 보고 싶은 거 본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젠슨황 CEO의 또 키노트 이후 코리아 패싱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국내 직접적인 수혜는 없을 것 같다라는 투자 전략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AI 관련 종목들로 그래도 지금 테마 수급이 유입되면서 일부 종목들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젠슨황의 메타 AI 모델을 이용해서 자사 AI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네. 혹시나 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온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다른 쪽으로 수혜를 기대해 본다면 또 어떤 섹터가 시장에서 주목받을지 궁금합니다. 역시나 모멘텀적으로는 연결이 될 수는 있겠다 싶은데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사실 국내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야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좀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하드웨어 쪽에서의 집중을 하던 그런 기업에서 이제는 플랫폼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확장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변모를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좀 선언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입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코스모스도 기존에 옴니버스라는 가상 3D 시뮬레이션 플랫폼이 있고 여기에 코스모스라는 걸 또 새롭게 추가를 해가지고 현실 세계랑 같이 좀 연결해주는 도구를 좀 출시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상 세계 그리고 현실 세계, 물리적인 세계까지 같이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좀 학습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차라던가 로봇 이쪽으로 궁극적으로 좀 연결을 시키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로봇이나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모멘텀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실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크게 많이는 없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중에서는 가장 지금 뭐 대장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엔비디아 쪽에서 내놓은 그 주요 로봇 기업들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빠져 있고요. 뭐 한국 기업들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나마 지금 다이내믹스 그 정도가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이 현대차의 자회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지금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현대차를 관련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또 살짝 좀 연계감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이번 연도 상장이라던가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는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현대차 혹은 뭐 HD 현대 밑에는 또 현대 로보틱스라는 또 회사가 있기 때문에 HD 현대 쪽으로 지금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SOS랩이라던가 뭐 퓨런티어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모멘텀 플레이는 가능하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의 수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젠스랑 CEO의 CS 기조 연설과 관련해서 투자 전략 저희가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에 이런 CES라는 일정 모멘텀이 있었다면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현재 시간 13일부터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 오전장 반도체 수급이 약간의 제약 바이오 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제약 바이오주를 주목해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다음은 또 하나의 또 축인 바이오 쪽으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CS206가 오늘 어느 정도 좀 되고 이번 주까지는 모멘텀을 이끌린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이제 JP모건 21대 이후에 나오는 변화들을 헬스케어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 참여 기업들과 함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관심이 가기 전에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약간 지금 쉽게 안 떨어집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보게 되면 4.6대에서 여전히 고행진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어느 정도 좀 하방 압력을 좀 받기 시작하는 게 확인돼야 조금 더 자신 있게 바이오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들인데 그게 없다고 하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더 개별적인 성과를 통해서 변화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게 하나의 또 돌파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의 밸류를 끌어올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성과가 더 중요하게 가세된 종목들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그에 따라서 좀 개별적인 종목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시총 높은 알테오젠의 주가 변화를 보면서 또 형업 변화 체크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와 함께 한번 레벨업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지수겠죠. 그러면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오주 지금 계속 관찰하고 보시는 거 맞는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 매수의 눈으로 맞죠 이거? 예. 맞아요. 매수의 개별 눈으로? 종목 예, 안에서 예.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공략주 말씀해 주실게요. 네, 그중에 하나 골라보다 보니까 눈길이 가는 게 한올 바이오팜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지난번에 항체 신약 후보 물질이었죠. 이거를 기술 이전한 회사가 이뮤노반트라는 쪽인데 이쪽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 다 빼겠습니다. 그렇게 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술 이전해서 이제 경쟁사 물질과 같이 비교를 하는데 그거와 함께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 앞으로 매출이 한 30억 달러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로열티 한 15%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연간 6천억대 가까운 또 수익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쪽도 같이 연관해서 보게 되면은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재평가는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오늘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 꼭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으로 한올 바이오파마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또 관련해서 증권사에서 좋은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한올 바이오파마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100만 원 선을 탈환했습니다. 100만 5천 원을 한때 찍기도 했는데 현재는 98만 8천 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우리나라 CDMO 기업에도 긴장감이 불고 있는데요. 이주연 이사님, 2025년 CDMO 기업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여전히 2025년도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작년 말에는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좀 불발되면서 관련해서 조금 또 투심 자체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다만 이런 모멘텀 자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아마 생물보안법이 다시 좀 통과를 추진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바이넥스라던가 이런 CDMO 관련한 기업들도 오늘 상당히 시세가 좋은데 일단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우시 기업들이 최근에 좀 사업부를 매각하는 소식들이 계속 연이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나온 뉴스를 좀 보게 되면은 우시가 머크 쪽으로 아일랜드 공장을 매각한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일랜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시가 애초에 머크 쪽으로 이제 백신을 좀 공급하기 위해서 지었던 공장인데 이거를 매각한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생물보안법이 통과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선제적으로 땡겨서 반영을 해서 지금은 좀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우시앱텍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라던가 영국 이쪽에서의 어떤 사업을 이미 매각을 했고 그리고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럽 사업부 뭐 공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연이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생물보안법이 뭐 통과가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경고성 관련한 그리고 중국을 배제시키겠다라는 톤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중국 기업들 제외한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그 외에 어떤 CDMO 관련한 기업들 쪽으로 좀 주문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4분기뿐만이 아니라 뭐 2025년도 실적도 긍정적일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워낙 수주가 차곡차곡 잘 쌓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충분히 뭐 고환율 효과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 가이던스를 좀 올려잡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90만 원 초반대 그리고 100만 원 요 사이에서 좀 단기적인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를 권장드리진 않고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90만 원 초반대 정도에서 접근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챙겨가면서 성장성을 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투자 전략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국내 CDMO 기업들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는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로도 테마가 돌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HMPV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독감 환자가 엄청나게 늘면서 2016년 이후 그러니까 8년 만에 지금 독감이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한 5월까지 이런 독감이 유행할 것이다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독감 주의하시고요. 이사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오늘 그래도 일부 관련 종목들 한 강보와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슈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 좀 들어가 보는 전략도 유효할까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차익 실현 사실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 뭐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시세를 보여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뭐 지금 당장 이 구간에 들어가서 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좀 추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이 바이러스 관련한 이슈보다는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지금 곧 있으면 JP모건 헬스케어가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있습니다. 브릿지 바이오는 이번에 JP모건 쪽에서 초청을 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상 임상 결과가 또 발표가 됩니다. 데이터 발표하고 4월 달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릿지 바이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를 또 특징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조선주와 방산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간밤 트럼프 당선인이 라디오쇼에 출연해서 미국 해군 함정과 관련해서 동맹국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 동맹국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조선주로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특히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MRO 사업과 가장 밀접되어 있는 한화오션은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어요. 조선주 볼 때마다 항상 이런 호재가 만발되어 있긴 한데 밸류에이션이 또 너무 높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조선주?
네, 밸류가 높아서 더 갑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어제 나왔던 이제 트럼프발 언급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가장 또 지금 중국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다시 공급망 라인과 어떤 변화를 좀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동맹국과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동맹국 조선 쪽에 강점 있는 그 국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이 그를 차지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한국밖에 없다는 관점 쪽에서 거의 좀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또다시 조선주 쪽으로 외기가 가장 크게 몰려가면서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대를 넘어가면서 강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흐름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약간 이슈가 어떻게 붙느냐. 그러니까 즉 조선 쪽에서는 여전히 실적과 관련된 성장 사이클 계속 또 확보가 되는 과정 쪽에서 어떤 모멘텀이 붙느냐에 따라서 종목들의 간의 차이가 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단순하게 또 트럼프발 나오는 에너지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종목과 기자재 종목들이 다르고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인수했든지 필리조선소에 대한 또 역할론의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 지금 직접적으로 미국인들을 고용하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MRO 사업들의 어떤 현지 인력들을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부가가 더 되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서 이제 한번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더 가겠다라고 쫓아가서 추격 매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혹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물량들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눌림목에 들어가자라고 대응한 자리가 훨씬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오히려 HD 현대미포처럼 시장에 좀 오해가 있어서 주가가 하락했던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는 관점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나. 눌림목 쪽에서 가장 또 적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대응들이 더 좋겠다. 특히 베트남 관련돼서 연결 쪽에서 뺐다가 연결 쪽이 아니라 개별 기업 쪽의 성격과 함께 실적을 반영한다. 그러면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탱커라인 쪽과 함께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매출 목표치가 예상보다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은 훨씬 좋을 겁니다. 네, 넓게 봤을 때는 일단 조선주들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가격 조정을 받았던 방산주도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현대로템이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이 올해 1월에 체결될 것이란 전망에 지금 5% 넘게 한 6%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님, 방산주들도 그동안 많이 쉬었잖아요.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과거에도 국내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락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돌림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오해들로 인해서 그리고 지연된 이슈들로 인해서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런 종목들은 좀 회복세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2024년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주 증가율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각 한 4사 정도 포함을 했을 때 지금 플러스로 한 12%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줬었고 올해도 작년에 지연된 뭐 K2 폴란드 향이라던가 그리고 뭐 FA50 쪽으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수리온 포함한 뭐 중동 쪽에 대한 어떤 수리온의 수출 추가적인 수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올해도 여전히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끌고 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이전부터 여러 좀 그 수출을 통해서 수주 잔고를 많이 쌓아온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적 같은 경우에도 한 2028년도까지 뭐 수주 어떤 라인들 자체가 좀 깔려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이런 수주가 실제로 좀 가시화되는 그런 기간들은 여전히 좀 많이 남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 이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반영을 해서 주가의 리레이팅도 충분히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뭐 모멘텀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투심 자체는 위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추세를 바꾸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EU 쪽으로 이제 방위 예산을 뭐 GDP 대비해서 5%까지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EU 국가들은 한 2배 정도 이상 방위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주문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것들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 대한 이 무기 수출 의존도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기존에는 한 90% 이상 러시아 쪽으로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파트너를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상방이 열려 있는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정고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한 판단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그 안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엔터와 재건주에 대한 투자 전략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엔터주가 일제히 지금 강한 반등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JYP 엔터 지금 신인 보이그룹 킥플립의 데뷔 소식을 알리면서 7%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엔터주들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겠습니다. 어디까지 아니고요. 올라갈까요? 짧게 그럼? 하시라고 그래서 짧게 했는데요. 일단 JYP 엔터는 보이그룹을 해서 제가 관심이 조금 좀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인 아티스트가 공급돼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창출 능력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전에도 어떤 기간 조정 쪽으로 쭉 이어지다가 어떤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쪽에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관점 쪽에서 다시 한번 변화, 대박스권을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들로 기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마찬가지로 조금 늦지만은 뭐 하이브나 나머지 또 지금 베이비몬스터와 성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YG엔터 같은 경우도 같이 영향력이 커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한 반등세가 들어오고 있는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종목별로, 이슈별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